안녕하세요. 굳이 읽는 남자입니다. 굳이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정진영 저자의 안주잡설입니다. 감사하게도 서랍의 날씨 출판사에서 낭독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경험했던 안주에 관한 추억들을 통해 공감을 부르며 술꾼의 기억을 회상하게 해줍니다. 굳이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술꾼이신가요? 저는 술을 즐기는 편으로 이 책을 인상 깊게 읽었어요. 여러분은 술을 위해 안주를 드시나요? 아니면 안주를 위해 술을 드시나요? 맛이 좋은 안주는 술의 맛을 돋우는 좋은 친구이자 동시에 다음 잔을 부르는 촉매라고 합니다. 추억이 가득한 안주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술꾼의 이야기를 들으며 굳이 편안한 밤 되세요. 치킨의 맥주인데 행복이 별건가? 처음은 강렬한 기억을 남긴다. 첫인상이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고 첫사랑이 쉽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듯이 첫 술이 남기는 기억 역시 그에 못지않게 강렬하다. 술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중 가장 이상한 음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본능인데 술은 그 본능에 정면으로 반하는 음식이다. 달다가도 쓰고 때로는 비릿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맛으로만 따지자면 진입장벽이 꽤 높다. 그런데 그 진입장벽을 넘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몰랐던 신세계가 펼쳐진다. 나빴던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는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신세계. 진입장벽 안에 들어온 사람이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유일 테다. 내가 자의로 처음 술을 마신 기억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가 친척이 모여 천렵을 했던 그날, 나는 호기심에 몰래 병맥주를 하나를 빼돌려 그늘에 숨어 마셨다. 미지근하면서도 씁쓸한 탄산의 맛. 맥주가 내게 남긴 첫인상은 별로였다. 그날 이후 내게 맥주는 오랫동안 맛없는 술이었다. 가까운 편의점에만 가도 냉장고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맥주가 즐비한 요즘과 달리 국내 대형주류 회사 몇 곳이 생산하는 라거 외에는 선택권이 없던 시절이어서 더욱 그랬다. 한동안 내게 맥주란 모임에서 그저 시원한 맛으로 마시는 달지 않은 음료수였을 뿐이다. 그런 맥주일지라도 기막힌 맛을 내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갓 튀겨낸 치킨과 함께할 때였다. 입안에서 바삭바삭 부서지며 혀에 기름칠을 하는 튀김옷. 적당히 염지된 살에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 여기에 씁쓸하면서도 청량한 맥주의 탄산이 어우러지면 맥주와 기름진 안주의 궁합은 건강상 나쁘다지만 어쩔 텐가? 당장 입에서 맛있다고 아우성치는데 좋은 안주는 술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고 술도 맛있게 하는 마법을 보여준다. 기왕 치킨 이야기가 나왔으니 개똥 철학을 더 풀어보겠다. 나는 갓 튀겨낸 치킨 냄새만큼 인간의 침샘을 자극하는 향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냄새다. 출출할 때 맥주와 함께 먹는 치킨 서너 조각은 그야말로 천하제일지입니다. 문득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던 대학교 재학 시절이 떠오른다.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2002년 가을. 나는 그때 살고 있던 고시원과 가까운 둘둘치킨 체인점 앞에서 서러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매장 유리창 안에 층층이 쌓여있는 수많은 치킨. 환풍기를 통해 바깥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 고소한 냄새. 저 치킨을 맥주 500cc 곁들여 딱 몇 조각만 먹고 싶었는데 내 지갑에는 그럴 돈이 없었다.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침만 꼴딱꼴딱 삼키던 나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고시원 주방에서 밥솥 바닥에 말라붙은 밥을 긁어먹으며 앞으로 최소한 치킨과 맥주 정도는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싶다고 결심했었다. 그 정도로 치킨 냄새의 자극은 대단했다. 치킨은 집에서 조리하기 어려운 음식이다 보니 바깥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킨은 고향의 맛 대신 브랜드로 각자의 혀에 각인된다. 저마다 꽂힌 치킨 브랜드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내가 꽂힌 치킨은 KFC 오리지널과 리빠똥 치킨이다.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후자를 조금 더 좋아한다. 우선 KFC 오리지널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다. KFC 오리지널은 어디에서도 비슷한 맛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치킨이다. 짭짤하면서도 무엇이라고 콕 집어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적인 감칠맛. KFC는 국내 치킨 브랜드와 달리 압력솥에 기름과 닭고기를 넣고 고온 고압으로 튀겨낸다.
이 때문에 튀김옷의 식감이 부드럽고 육질이 촉촉한데 여기서 꽤 호불호가 갈린다. 한국인의 입맛에는 치킨 하면 역시 바삭한 식감 아닌가?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KFC 매장이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 오리지널보다 크리스피가 더 잘 팔리는 독특한 국가다. 국내 치킨 체인점 중에서 돈키 치킨이 KFC 오리지널과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자랑하는데 매장이 드물어 맛을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KFC 오리지널의 감칠맛이 끌리는데 식감이 아쉽다면 리빠똥 치킨으로 눈을 돌려보자. 상황심리역 리빠똥 본점은 나와 동갑인 노포로 과일 치킨이 주력 메뉴다. 한때 체인점도 꽤 거느렸었는데 이젠 상황심리역 본점 외에 몇 곳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리빠똥 치킨은 튀김옷이 얇은 옛날 통닭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치킨과 함께 나오는 사라다에서 관록이 느껴진다. 언뜻 보면 튀김옷을 살짝 태운 시골 통닭처럼 보이지만 담백한 시골 통닭과는 뿌리부터 다른 맛이다. 씹는 순간 폭발하는 향신료의 복합적인 향기와 짭짤한 맛, 바삭한 식감이 미각과 후각을 한껏 자극해 맥주를 무제한으로 부른다. 특히 껍질에서 풍기는 은은한 카레 향이 식욕을 심하게 자극한다. 정말 맛있는 치킨이다. 체인점이 드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다. 한때 상황심리역 근처 고시원에서 살았던 나는 어쩌다 돈이 생기면 리빠똥 치킨 반마리를 안주 삼아 좁은 방에서 홀로 맥주를 홀짝였다. 즐거울 일 하나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입이라도 행복했다. 지난 2021년 여름 프린스 호텔이 내게 객실 하나를 지필실로 내줬다. 덕분에 나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방에 앉아 잘 나가는 작가 코스프레를 했다. 뜻밖의 호사 속에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맛은 주머니가 가볍던 시절에 맥주와 함께했던 리빠똥 치킨이었다. 몇 년 동안 맛을 보지 못해 그리운 터였다. 마침 호텔이 위치한 명동은 상황심리역 본점과 멀지 않았다. 좋은 기회였다. 나는 맛있게 치킨을 먹을 방법을 고민했다. 땀을 많이 흘려야 맥주가 더 시원하게 넘어가고 적당히 배가 고파야 치킨을 맞이하는 설렘이 커진다. 나는 프린스 호텔에서 청계천을 거쳐 리빠똥 본점으로 이어지는 6km의 동선을 짰다.
털 진한 붉은색 소파, 낡고 오래된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무 테이블, 따가운 오후 햇살을 2시간 가까이 뚫고 도착한 립바똥 본점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다. 얼린 물수건으로 땀을 닦고 생맥주 몇 모금을 마시며 치킨 반마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컵라면이 불기를 기다리는 시간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기다린 끝의 맛은 말해 뭐하나 그때 그 시절의 맛 그대로였다. 지필실로 다시 걸어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행복이 별건가? 자기만의 치킨에 곁들이는 맥주 한 잔이면 이렇게 끝내주는데. 잊을 수 없는 3번의 인생 꼬치구이. 20대 시절 몇 년 동안 여러 고시원을 전전하며 보냈던 여름은 혹독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은 여름이면 인내를 시험하는 장이었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내부 공기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용 에어컨 운전 시간은 몹시 짧았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풍기에선 더운 바람이 쏟아져 나왔다. 억지로 잠을 청하다가 더위를 먹고 죽을 것 같아서 방에 비치된 작은 냉장고 안에 머리를 들이민 적도 있었다. 더위에 몹시 취약한 내가 어떻게 그 시절을 견디며 건너왔나 싶다.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날엔 쥐기에 기대어 잠을 청하려고 차가운 소주를 들이켜곤 했다. 더위에 지쳤을 땐 든든한 음식을 안주로 먹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그런 음식은 대개 삼계탕처럼 뜨끈하고 차리기에도 번거롭다. 뜨거운 방에 앉아 뜨거운 안주를 번거롭게 차려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마다 내가 자주 선택한 안주는 가까운 포장마차에서 파는 닭꼬치였다. 뜨겁지 않고 고기를 씹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치킨이 더 낫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겠지만 내게 닭꼬치와 치킨은 달라도 너무 다른 안주다. 같은 닭고기여도 꼬치에 꽂혀있는 닭고기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 닭고기가 아니어도 좋다. 비엔나 소시지, 마늘, 은행 등 흔한 안주도 꼬치에 꽂혀 있으면 왠지 더 특별하게 보인다. 나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아무튼 나는 꼬치구이라면 여전히 환장하고 먹는다. 내겐 꼬치구이에 관한 강렬한 기억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가 많이 내려 방에 물이 찼다는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계절은 여름이었을 테다. 당시 7살이었던 나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생전 처음 꼬치구이를 먹었다. 나는 그 술집의 상호가 투다리였음을 확실하게 기억한다. 술이 뭔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지만 지금까지 생생한 걸 보니 그만큼 꼬치구이가 맛있었나 보다. 대전 토박이인 나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잠시 서울 천호동에 거주했었다. 당시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 가족을 모두 데리고 낯선 서울로 이주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서 일거리를 찾기 쉽지 않으니 삶이 팍팍했다. 마땅한 반찬이 없어 간장에 밥을 비벼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했다. 또래 동네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동안 나는 홀로 동네 빈 골목에서 흙을 만지며 놀았다. 혼자 놀기 심심하면 부업을 하는 어머니 옆에서 함께 조화를 만들기도 했다. 내가 투다리에서 꼬치구이를 먹은 날은 아마도 아버지께서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아온 날이었을 테다. 그날 아버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내게 꼬치구이 하나를 건네주셨다. 달달하면서도 짭짤하고 쫄깃한 맛. 고기는 고기인데 그동안 먹어본 고기는 아니었다. 아주 맛있었다. 두 번째 기억은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던 1993년 여름 안에 있다. 한빛탑과 테크노피아관 입구에 늘어선 끝없는 관람객의 행렬. 선녀처럼 아름다운 도우미 누나들을 봐도 무덤덤했던 나는 온갖 먹거리를 파는 노점상 앞에서 흥분했다. 그 중에서 나를 가장 흥분시킨 먹거리는 꼬치구이였다. 나는 미취학 아동 시절에 먹었던 꼬치구이를 오랜만에 발견해 침을 흘렸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저 꼬치구이가 무척 맛있었다는 기억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꼬치구이의 재료가 닭 염통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여담인데 투다리에서 먹었던 닭 염통꼬치와 달리 엑스포 행사장 주변 노점에서 파는 닭 염통꼬치 끝엔 구운 마늘도 함께 꽂혀 있었다. 구운 마늘의 맛은 아리지 않으면서도 구수했다. 그때 나는 마늘이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임을 깨달았다. 그 시절의 기억 때문일까? 내게 꼬치구이의 표준은 투다리에서 먹는 닭 염통꼬치다. 지금도 나는 꼬치구이 집에 들르면 닭 염통꼬치부터 주문한다. 닭 염통이 다른 부위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걸 알지만 내 입에는 여전히 훌륭한 맛이다. 어린 시절에
한번 새겨진 입맛을 지우기가 참 어렵다. 세 번째 기억 속 꼬치구이는 내 인생을 바꿨다. 2014년 여름, 나는 한 여성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와 홍대 앞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술자리를 가졌다. 자리를 여러 차례 옮겨가며 술을 마셨는데 여성과 단둘이 이렇게 술을 오래 마셔본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내게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며 나를 땡땡이 골목에 있는 한 꼬치구이 집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소막창 꼬치구이를 주문했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 여기에 식욕을 돋우는 불향. 지금까지 먹어본 모든 꼬치구이 중에 최고의 맛이었다. 소막창을 구이나 볶음으로 먹어본 경험밖에 없었던 나는 그날 새로운 맛의 세계를 보았다. 소막창을 꼬치에 꽂아 굽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기가 막힌 맛을 느낄 수 있었을까? 꼬치구이는 맛있는 안주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희한한 마법을 부린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에 틀린 게 없다. 그 맛을 잊지 못한 나는 퇴근 후 종종 그녀와 함께 그곳에서 막창 꼬지구이를 먹으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뒤 그녀가 내 아내가 될 줄은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수많은 술잔을 기울였지만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꼬지구이와 함께하는 술자리가 여전히 각별하게 느껴진다. 지금도 나는 부지런히 나이 들고 있지만 꼬지구이를 먹을 때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처음 투다리에 갔던 7살 여름이나 엑스포 행사장을 신나게 돌아다녔던 13살 여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처음 아내와 만났던 34살의 여름도 꼬치구이와 함께라면 더 촉촉하고 아련하게 머릿속에 재생된다. 아마도 나는 죽을 때까지 그 3번의 여름과 꼬치구이를 잊지 못할 것이다. 좋은 안주는 좋았던 시간으로 기억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이다. 주전부리가 안주로 되기까지. 20살 무렵 대학 새내기였던 나는 캠퍼스 잔디밭에서 동기들과 자주 술을 마셨다. 마시는 술은 대개 금방 취하는 소주나 값이 싼 막걸리였고 안주는 콘칩이나 새우깡 같은 과자나 건어물이 전부였다. 그때 막 성인이 된 나는 그런 술자리를 낭만으로 여겼었다. 어쩌다 용돈이 생기면 몇 명이 모여 돈을 객출해 호프집에서 감자튀김을 시켜놓고 생맥주를 마시는 게 호사일 정도로 다들 주머니가 가벼웠다. 낭만이 아무리 좋아도
부실한 안주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캠퍼스를 걷는 일이 마냥 즐겁진 않았다. 슬슬 지겹고 힘들어졌다. 마침 그때 첫 연애를 시작한 터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런 술자리를 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던 고학번 선배가 나와 동기 몇 명을 연구실로 불렀다. 선배가 왜 후배들을 호출했는지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그날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위스키를 마셨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병의 모양을 추정컨대 그 위스키는 조니 워커 레드라벨이었다. 선배는 안주로 먹으라면서 빨간색 원통의 뚜껑을 땄다. 원통을 A4 용지에 기울이자 말 안장 모양의 과자가 쏟아져 나왔다. 선배가 내온 안주는 프링글스 오리지널이었다. 그날은 내가 위스키뿐만 아니라 프링글스를 맛본 첫날이기도 하다. 나를 포함한 동기 모두가 잔에 담긴 위스키 앞에서 망설였다. 처음 마셔보는 술인데다 소주보다 더 독하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럴 때 괜히 센 척을 하는 게 그 또래 머스마의 특징 아닌가. 나는 위스키 한 잔을 원샷으로 삼켰다. 옆에서 차례로 들리는 감탄사에 어깨뽕이 차오르기도 전에 위스키는 뜨겁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내장의 위치를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생생한 생물 수업을 들은 나는 다급하게 프링글스 하나를 입안에 밀어넣고 씹었다. 온몸을 뒤흔드는 강렬한 위스키의 향을 달래주던 기름지면서도 짭조름한 맛. 내가 잔디밭에서 먹었던 과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맛이었다. 과자가 상황에 따라 싼 맛에 먹는 안주가 아니라 꽤 괜찮은 안주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프링글스 특유의 포장인 길쭉한 원통이 특별해 보였다. 프링글스는 그날 내가 위스키와 함께 처음으로 느낀 어른의 맛이었다. 나는 주전부리를 즐기지 않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들렸을 때 과자를 집어드는 일이 드물다. 하지만 프링글스만은 예외다. 프링글스는 내게 주전부리보다는 가성비 좋은 안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프링글스의 가격은 일반 과자보다 비싸지만 안주로 먹기에는 저렴한 편이니 말이다. 지금도 가끔 가볍게 위스키 한 잔을 마실 때 프링글스를 안주로 즐긴다. 내 입에는 그 어떤 고급 안주보다도 위스키와 잘 어울리는 안주다. 다만 예전보다 짠맛이 줄어들어 싱거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거에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었던 자극적인 짠맛이 그리울 때가 많다. 그 맛이 위스키와 딱 어울렸는데 그때 내 눈에 띈 게 과자 쪽 중간에 놓인 곰표 팝콘이었다. 곰표에 곰표를 더하면 재미있겠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선택한 조합이었는데 맙소사. 은은한 과일 향을 풍기는 맥주와 담백한 팝콘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다. 앉은 자리에서 맥주 4캔과 팝콘 한 봉지를 순식간에 비웠다. 기자로 일하던 시절에 퇴근 후 동료들과 호프집에서 질리게 먹었던 조합이 맥주와 팝콘인데 희한했다. 곰표에 꽂힌 나는 며칠 후 다시 편의점에 들러 곰표 나초를 맥주 안주로 골랐다. 세상에, 나초의 아삭거리는 식감은 팝콘보다 맥주와 훨씬 잘 어울렸다. 나초에 무언가 소스를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냉장고에는 케첩과 마요네즈 외엔 마땅한 소스가 없었다. 나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급히 소스를 제조했다. 체다 슬라이스 치즈 2장을 잘게 쪼개 밥그릇에 담은 뒤 마요네즈 적당량을 그 위에 짰다. 그 다음에 우유를 치즈와 마요네즈가 잠길 만큼 밥그릇에 따른 뒤 전자레인지에 밥그릇을 넣고 1분 동안 데웠다. 짙은 풍미를 자랑하는 치즈 소스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맥주 한 모금을 마신 뒤 치즈 소스를 듬뿍 찍은 나초를 입안에 넣는 순간 와, 천국이 먼 곳에 있지 않았다. 과자를 주머니 가벼울 때 아쉬운 대로 먹는 안주라는 내 편견은 대학 신입생 시절에 부어라 마셨던 술자리에서 비롯된 오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수년 만에 편의점에서 콘칩과 새우깡을 안주로 집어들었다. 콘칩과 맥주의 조합은 곰표 팝콘과 나초만큼은 아니어도 내 입맛에 꽤 괜찮았다. 새우깡과 맥주의 조합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화로회를 안주로 레드와인을 마시지 않는 것처럼 둘 다 소주와 막걸리 안주로 어울리지 않았을 뿐이었다. 파전에 막걸리가 어울리듯이 고기구이에 소주가 어울리듯이 집신도 짝이 있다는 걸 소시적엔 잘 몰랐다.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살면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남이 내린 평가나 고정관념에 자주 휘둘렸다. 직접 부딪힌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성급히 결론을 내려 실수한 일도 많았다. 편견을 뒤집어 보는 자세는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곰표 맥주와 콘칩을 앞에 두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다. 외롭지 않은 안주, 라면. 지난 2008년 봄의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럽게 울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별세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시험에선 연이어 낙방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 나와 20대 전부를 함께했던 연인은 괴로워하던 내게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슬픔이 나를 짓눌렀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나는 어두침침한 반지하 원룸에 뚫린 손바닥만한 창문을 올려다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날 새벽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쏟았던 순간이다.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다. 몹시 배가 고팠다. 새벽엔 괴로워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배고픔 앞에서 죽고 싶은 마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낮에도 햇살이 깊숙하게 들지 않는 방에 먹을 거라고는 농심 육개장 사발면 뿐이었다. 나는 커피포트로 물을 데우는 동안 냉장고를 살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거라고는 소주 반 병과 생수가 전부였다. 육개장 사발면은 자연스럽게 남은 소주를 마시기 위한 안주가 되었다. 빈속을 찌르르 저리게 하는 차가운 소주 한 잔, 뒤이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뜨끈한 라면 국물. 그게 뭐라고 맛있던지 눈물이 핑 돌았다. 육개장 사발면은 가장 슬펐던 날에 기꺼이 온기를 나눠주며 나를 위로해줬다. 라면 먹을래요? 극중 여주인공 은수가 남주인공 상우를 유혹할 때 사용한 대사를 내 입에 올리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심지어 배우도 아닌 내가 배우에게. 나는 상대방을 유혹하려는 의도로 영화 대사를 입에 올린 게 아니었다. 그저 둘 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속풀이를 위해 먹을 무언가가 필요했다. 문제는 집에 있는 음식이 라면뿐이라는 점이었다. 네, 라면 먹을래요? 는 영화와 달리 누추한 살림살이를 갖추기 위한 겸연쩍은 표현이었다. 그날 나는 누군가를 위해 처음으로 해장 음식을 만들었다. 나는 상대방과 라면을 나눠 먹으며 이 인연이 어떤 형식으로든 오래 이어지리라고 예감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아 상대방과 나는 1년 후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날 내가
해장 음식으로 끓인 오뚜기 참깨라면이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셈이다. 2016년 가을의 어느 날 밤, 나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의 허름한 모텔에서 허벅지를 주무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당시 나는 다니던 신문사에서 퇴사를 결심한 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자전거 국토 종주를 하던 중이었다. 대충 페달만 밟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 정서진에서 낙동강 하구뚝까지 이어지는 종주 코스의 길이는 총 633km에 달한다. 차로 달려도 한참 걸리는 장거리 코스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섰으니 종주 내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었다. 숙소를 제대로 잡지 못해 야간 라이딩을 하는 일은 예사였다. 평소에 거의 운동을 하지 않다가 장거리 라이딩에 나선 탓에 관절과 근육이 쑤셔 수시로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반복되는 급경사, 가로등 하나 없어 어둠 속에 잠긴 임도, 사람의 비명을 닮은 고라니 울음소리. 그날 야간 라이딩은 최악이었다. 겨우 임도를 벗어나 농로로 들어섰을 때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멧돼지는 움직이지 않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모른다. 만약 멧돼지가 내게 달려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하느라 머릿속이 바빠졌다. 나는 멧돼지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위험한 맹수임을 그때 실감했다. 나와 대치하던 멧돼지가 갑자기 논으로 뛰어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멧돼지가 멀리 사라졌음을 확인한 나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 페달을 밟았다. 간신히 숙소를 잡고 돌아온 나는 다리가 풀려 쓰러지고 말았다. 긴장이 풀리자 폭풍처럼 허기가 몰려왔다. 나는 몸과 마음을 잠시 주스른 뒤 숙소와 가까운 편의점에 들러 농심 튀김우동과 소주를 샀다. 놀라서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던 짭조름한 국물과 소주 한 잔. 살아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게 하는 맛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주는 라면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먹은 안주는 라면이고 앞으로 가장 많이 먹게 될 안주 역시 라면일 테다.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신한다. 라면은
늘 내 곁에 기본 안주로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온 수많은 희로애락의 순간에 늘 함께였듯이. 라면, 너는 내게 좋은 안주를 넘어 좋은 친구였다. 내가 다른 안주에 정신이 팔려 외면했을 때에도 너는 늘 제자리를 지키며 나를 기다렸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안주로 술을 마셔도 마지막에 찾는 안주는 늘 너였다. 너는 뒤늦게 찾아오는 나를 한 번도 타박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뜨끈한 국물과 쫄깃한 면을 안주로 내주었다. 앞으로도 나는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덜 외로울 것이다. 고맙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늘. 치킨에 맥주인데 행복이 별건가? 처음은 강렬한 기억을 남긴다. 첫인상이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고 첫사랑이 쉽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듯이 첫 술이 남기는 기억 역시 그에 못지않게 강렬하다. 술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중 가장 이상한 음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본능인데 술은 그 본능에 정면으로 반하는 음식이다. 달다가도 쓰고 때로는 비릿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맛으로만 따지자면 진입장벽이 꽤 높다. 그런데 그 진입장벽을 넘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몰랐던 신세계가 펼쳐진다. 나빴던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는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신세계. 진입장벽 안에 들어온 사람이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유일 테다. 내가 자의로 처음 술을 마신 기억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가 친척이 모여 천렵을 했던 그날, 나는 호기심에 몰래 병맥주를 하나를 빼돌려 그늘에 숨어 마셨다. 미지근하면서도 씁쓸한 탄산의 맛. 맥주가 내게 남긴 첫인상은 별로였다. 그날 이후 내게 맥주는 오랫동안 맛없는 술이었다. 가까운 편의점에만 가도 냉장고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맥주가 즐비한 요즘과 달리 국내 대형주류 회사 몇 곳이 생산하는 라거 외에는 선택권이 없던 시절이어서 더욱 그랬다. 한동안 내게 맥주란 모임에서 그저 시원한 맛으로 마시는 달지 않은 음료수였을 뿐이다. 그런 맥주일지라도 기막힌 맛을 내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갓 튀겨낸 치킨과 함께할 때였다.
입안에서 바삭바삭 부서지며 혀에 기름칠을 하는 튀김옷. 적당히 염지된 살에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 여기에 씁쓸하면서도 청량한 맥주의 탄산이 어우러지면 맥주와 기름진 안주의 궁합은 건강상 나쁘다지만 어쩔 텐가? 당장 입에서 맛있다고 아우성치는데 좋은 안주는 술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고 술도 맛있게 하는 마법을 보여준다. 기왕 치킨 이야기가 나왔으니 개똥 철학을 더 풀어보겠다. 나는 갓 튀겨낸 치킨 냄새만큼 인간의 침샘을 자극하는 향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냄새다. 출출할 때 맥주와 함께 먹는 치킨 서너 조각은 그야말로 천하제일지입니다. 문득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던 대학교 재학 시절이 떠오른다.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2002년 가을. 나는 그때 살고 있던 고시원과 가까운 둘둘치킨 체인점 앞에서 서러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매장 유리창 안에 층층이 쌓여있는 수많은 치킨. 환풍기를 통해 바깥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 고소한 냄새. 저 치킨을 맥주 500cc 곁들여 딱 몇 조각만 먹고 싶었는데 내 지갑에는 그럴 돈이 없었다.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침만 꼴딱꼴딱 삼키던 나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고시원 주방에서 밥솥 바닥에 말라붙은 밥을 긁어먹으며 앞으로 최소한 치킨과 맥주 정도는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싶다고 결심했었다. 그 정도로 치킨 냄새의 자극은 대단했다. 치킨은 집에서 조리하기 어려운 음식이다 보니 바깥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킨은 고향의 맛 대신 브랜드로 각자의 혀에 각인된다. 저마다 꽂힌 치킨 브랜드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내가 꽂힌 치킨은 KFC 오리지널과 리빠똥 치킨이다.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후자를 조금 더 좋아한다. 우선 KFC 오리지널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다. KFC 오리지널은 어디에서도 비슷한 맛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치킨이다. 짭짤하면서도 무엇이라고 콕 집어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적인 감칠맛. KFC는 국내 치킨 브랜드와 달리 압력솥에 기름과 닭고기를 넣고 고온 고압으로 튀겨낸다. 이 때문에 튀김옷의 식감이 부드럽고
육질이 촉촉한데 여기서 꽤 호불호가 갈린다. 한국인의 입맛에는 치킨 하면 역시 바삭한 식감 아닌가.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KFC 매장이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 오리지널보다 크리스피가 더 잘 팔리는 독특한 국가다. 국내 치킨 체인점 중에서 돈키 치킨이 KFC 오리지널과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자랑하는데 매장이 드물어 맛을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KFC 오리지널의 감칠맛이 끌리는데 식감이 아쉽다면 리빠똥 치킨으로 눈을 돌려보자. 상황심리역 리빠똥 본점은 나와 동갑인 노포로 과일치킨이 주력 메뉴다. 한때 체인점도 꽤 거느렸었는데 이젠 상황심리역 본점 외에 몇 곳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리빠똥 치킨은 튀김옷이 얇은 옛날 통닭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치킨과 함께 나오는 사라다에서 관록이 느껴진다. 언뜻 보면 튀김옷을 살짝 태운 시골 통닭처럼 보이지만 담백한 시골 통닭과는 뿌리부터 다른 맛이다. 씹는 순간 폭발하는 향신료의 복합적인 향기와 짭짤한 맛, 바삭한 식감이 미각과 후각을 한껏 자극해 맥주를 무제한으로 부른다. 특히 껍질에서 풍기는 은은한 카레 향이 식욕을 심하게 자극한다. 정말 맛있는 치킨이다. 체인점이 드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다. 한때 상황심리역 근처 고시원에서 살았던 나는 어쩌다 돈이 생기면 리빠똥 치킨 반마리를 안주 삼아 좁은 방에서 홀로 맥주를 홀짝였다. 즐거울 일 하나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입이라도 행복했다. 지난 2021년 여름 프린스 호텔이 내게 객실 하나를 지필실로 내줬다. 덕분에 나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방에 앉아 잘 나가는 작가 코스프레를 했다. 뜻밖의 호사 속에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맛은 주머니가 가볍던 시절에 맥주와 함께했던 리빠똥 치킨이었다. 몇 년 동안 맛을 보지 못해 그리운 터였다. 마침 호텔이 위치한 명동은 상황심리역 본점과 멀지 않았다. 좋은 기회였다. 나는 맛있게 치킨을 먹을 방법을 고민했다. 땀을 많이 흘려야 맥주가 더 시원하게 넘어가고 적당히 배가 고파야 치킨을 맞이하는 설렘이 커진다. 나는 프린스 호텔에서 청계천을 거쳐 리빠똥 본점으로 이어지는 6km의 동선을 짰다. 철 진한 붉은색 소파,
낡고 오래된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무 테이블. 따가운 오후 햇살을 2시간 가까이 뚫고 도착한 밑바덩 본점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다. 얼린 물수건으로 땀을 닦고 생맥주 몇 모금을 마시며 치킨 반마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컵라면이 불기를 기다리는 시간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기다린 끝의 맛은 말해 뭐하나 그때 그 시절의 맛 그대로였다. 지필실로 다시 걸어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행복이 별건가? 자기만의 치킨에 곁들이는 맥주 한 잔이면 이렇게 끝내주는데. 잊을 수 없는 3번의 인생 꼬치구이. 20대 시절 몇 년 동안 여러 고시원을 전전하며 보냈던 여름은 혹독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은 여름이면 인내를 시험하는 장이었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내부 공기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용 에어컨 운전 시간은 몹시 짧았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풍기에선 더운 바람이 쏟아져 나왔다. 억지로 잠을 청하다가 더위를 먹고 죽을 것 같아서 방에 비치된 작은 냉장고 안에 머리를 들이민 적도 있었다. 더위에 몹시 취약한 내가 어떻게 그 시절을 견디며 건너왔나 싶다.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날엔 쥐기에 기대어 잠을 청하려고 차가운 소주를 들이켜곤 했다. 더위에 지쳤을 땐 든든한 음식을 안주로 먹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그런 음식은 대개 삼계탕처럼 뜨끈하고 차리기에도 번거롭다. 뜨거운 방에 앉아 뜨거운 안주를 번거롭게 차려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마다 내가 자주 선택한 안주는 가까운 포장마차에서 파는 닭꼬치였다. 뜨겁지 않고 고기를 씹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치킨이 더 낫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겠지만 내게 닭꼬치와 치킨은 달라도 너무 다른 안주다. 같은 닭고기여도 꼬치에 꽂혀있는 닭고기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 닭고기가 아니어도 좋다. 비엔나 소시지, 마늘, 은행 등 흔한 안주도 꼬치에 꽂혀 있으면 왠지 더 특별하게 보인다. 나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아무튼 나는 꼬치구이라면 여전히 환장하고 먹는다. 내겐 꼬치구이에 관한 강렬한 기억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가 많이 내려 방에 물이 찼다는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계절은 여름이었을 테다. 당시 7살이었던 나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생전 처음 꼬치구이를 먹었다.
나는 그 술집의 상호가 투다리였음을 확실하게 기억한다. 술이 뭔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지만 지금까지 생생한 걸 보니 그만큼 꼬치구이가 맛있었나 보다. 대전 토박이인 나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잠시 서울 천호동에 거주했었다. 당시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 가족을 모두 데리고 낯선 서울로 이주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서 일거리를 찾기 쉽지 않으니 삶이 팍팍했다. 마땅한 반찬이 없어 간장에 밥을 비벼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했다. 또래 동네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동안 나는 홀로 동네 빈 골목에서 흙을 만지며 놀았다. 혼자 놀기 심심하면 부업을 하는 어머니 옆에서 함께 조화를 만들기도 했다. 내가 투다리에서 꼬치구이를 먹은 날은 아마도 아버지께서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아온 날이었을 테다. 그날 아버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내게 꼬치구이 하나를 건네주셨다. 달달하면서도 짭짤하고 쫄깃한 맛. 고기는 고기인데 그동안 먹어본 고기는 아니었다. 아주 맛있었다. 두 번째 기억은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던 1993년 여름 안에 있다. 한빛탑과 테크노피아관 입구에 늘어선 끝없는 관람객의 행렬. 선녀처럼 아름다운 도우미 누나들을 봐도 무덤덤했던 나는 온갖 먹거리를 파는 노점상 앞에서 흥분했다. 그 중에서 나를 가장 흥분시킨 먹거리는 꼬치구이였다. 나는 미취학 아동 시절에 먹었던 꼬치구이를 오랜만에 발견해 침을 흘렸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저 꼬치구이가 무척 맛있었다는 기억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꼬치구이의 재료가 닭염통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여담인데 투다리에서 먹었던 닭염통꼬치와 달리 엑스포 행사장 주변 노점에서 파는 닭염통꼬치 끝엔 구운 마늘도 함께 꽂혀 있었다. 구운 마늘의 맛은 아리지 않으면서도 구수했다. 그때 나는 마늘이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임을 깨달았다. 그 시절의 기억 때문일까? 내게 꼬치구이의 표준은 투다리에서 먹는 닭염통꼬치다. 지금도 나는 꼬치구이 집에 들르면 닭염통꼬치부터 주문한다. 닭염통이 다른 부위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걸 알지만 내 입에는 여전히 훌륭한 맛이다. 어린 시절에 한 번 새겨진 입맛을 지우기가 참 어렵다.
세 번째 기억 속 꼬치구이는 내 인생을 바꿨다. 2014년 여름, 나는 한 여성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와 홍대 앞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술자리를 가졌다. 자리를 여러 차례 옮겨가며 술을 마셨는데 여성과 단둘이 이렇게 술을 오래 마셔본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내게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며 나를 땡땡이 골목에 있는 한 꼬치구이 집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소막창 꼬치구이를 주문했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 여기에 식욕을 돋우는 불향. 지금까지 먹어본 모든 꼬치구이 중에 최고의 맛이었다. 소막창을 구이나 볶음으로 먹어본 경험밖에 없었던 나는 그날 새로운 맛의 세계를 보았다. 소막창을 꼬치에 꽂아 굽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기가 막힌 맛을 느낄 수 있었을까? 꼬치구이는 맛있는 안주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희한한 마법을 부린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에 틀린 게 없다. 그 맛을 잊지 못한 나는 퇴근 후 종종 그녀와 함께 그곳에서 막창 꼬지구이를 먹으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뒤 그녀가 내 아내가 될 줄은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수많은 술잔을 기울였지만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꼬지구이와 함께하는 술자리가 여전히 각별하게 느껴진다. 지금도 나는 부지런히 나이 들고 있지만 꼬지구이를 먹을 때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처음 투다리에 갔던 7살 여름이나 엑스포 행사장을 신나게 돌아다녔던 13살 여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처음 아내와 만났던 34살의 여름도 꼬치구이와 함께라면 더 촉촉하고 아련하게 머릿속에 재생된다. 아마도 나는 죽을 때까지 그 3번의 여름과 꼬치구이를 잊지 못할 것이다. 좋은 안주는 좋았던 시간으로 기억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이다. 주전부리가 안주로 되기까지. 20살 무렵 대학 새내기였던 나는 캠퍼스 잔디밭에서 동기들과 자주 술을 마셨다. 마시는 술은 대개 금방 취하는 소주나 값이 싼 막걸리였고 안주는 콘칩이나 새우깡 같은 과자나 건어물이 전부였다. 그때 막 성인이 된 나는 그런 술자리를 낭만으로 여겼었다. 어쩌다 용돈이 생기면 몇 명이 모여 돈을 객출해 호프집에서 감자튀김을 시켜놓고 생맥주를 마시는 게 호사일 정도로 다들 주머니가 가벼웠다. 낭만이 아무리 좋아도 부실한 안주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캠퍼스를 걷는 일이 마냥 즐겁진 않았다.
슬슬 지겹고 힘들어졌다. 마침 그때 첫 연애를 시작한 터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런 술자리를 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던 고학번 선배가 나와 동기 몇 명을 연구실로 불렀다. 선배가 왜 후배들을 호출했는지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그날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위스키를 마셨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병의 모양을 추정컨대 그 위스키는 조니 워커 레드라벨이었다. 선배는 안주로 먹으라면서 빨간색 원통의 뚜껑을 땄다. 원통을 A4 용지에 기울이자 말 안장 모양의 과자가 쏟아져 나왔다. 선배가 내온 안주는 프링글스 오리지널이었다. 그날은 내가 위스키뿐만 아니라 프링글스를 맛본 첫날이기도 하다. 나를 포함한 동기 모두가 잔에 담긴 위스키 앞에서 망설였다. 처음 마셔보는 술인데다 소주보다 더 독하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럴 때 괜히 센 척을 하는 게 그 또래 머스마의 특징 아닌가. 나는 위스키 한 잔을 원샷으로 삼켰다. 옆에서 차례로 들리는 감탄사에 어깨뽕이 차오르기도 전에 위스키는 뜨겁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내장의 위치를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생생한 생물 수업을 들은 나는 다급하게 프링글스 하나를 입안에 밀어넣고 씹었다. 온몸을 뒤흔드는 강렬한 위스키의 향을 달래주던 기름지면서도 짭조름한 맛. 내가 잔디밭에서 먹었던 과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맛이었다. 과자가 상황에 따라 싼 맛에 먹는 안주가 아니라 꽤 괜찮은 안주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프링글스 특유의 포장인 길쭉한 원통이 특별해 보였다. 프링글스는 그날 내가 위스키와 함께 처음으로 느낀 어른의 맛이었다. 나는 주전부리를 즐기지 않아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 들렸을 때 과자를 집어드는 일이 드물다. 하지만 프링글스만은 예외다. 프링글스는 내게 주전부리보다는 가성비 좋은 안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프링글스의 가격은 일반 과자보다 비싸지만 안주로 먹기에는 저렴한 편이니 말이다. 지금도 가끔 가볍게 위스키 한 잔을 마실 때 프링글스를 안주로 즐긴다. 내 입에는 그 어떤 고급 안주보다도 위스키와 잘 어울리는 안주다. 다만 예전보다 짠맛이 줄어들어 싱거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거에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었던 자극적인 짠맛이 그리울 때가 많다.
그 맛이 위스키와 딱 어울렸는데 그때 내 눈에 띈 게 과자 쪽 중간에 놓인 곰표 팝콘이었다. 곰표에 곰표를 더하면 재미있겠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선택한 조합이었는데 맙소사. 은은한 과일 향을 풍기는 맥주와 담백한 팝콘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다. 앉은 자리에서 맥주 4캔과 팝콘 한 봉지를 순식간에 비웠다. 기자로 일하던 시절에 퇴근 후 동료들과 호프집에서 질리게 먹었던 조합이 맥주와 팝콘인데 희한했다. 곰표에 꽂힌 나는 며칠 후 다시 편의점에 들러 곰표 나초를 맥주 안주로 골랐다. 세상에, 나초의 아삭거리는 식감은 팝콘보다 맥주와 훨씬 잘 어울렸다. 나초에 무언가 소스를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냉장고에는 케첩과 마요네즈 외엔 마땅한 소스가 없었다. 나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급히 소스를 제조했다. 체다 슬라이스 치즈 2장을 잘게 쪼개 밥그릇에 담은 뒤 마요네즈 적당량을 그 위에 짰다. 그 다음에 우유를 치즈와 마요네즈가 잠길 만큼 밥그릇에 따른 뒤 전자레인지에 밥그릇을 넣고 1분 동안 데웠다. 짙은 풍미를 자랑하는 치즈 소스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맥주 한 모금을 마신 뒤 치즈 소스를 듬뿍 찍은 나초를 입안에 넣는 순간 와, 천국이 먼 곳에 있지 않았다. 과자를 주머니 가벼울 때 아쉬운 대로 먹는 안주라는 내 편견은 대학 신입생 시절에 부어라 마셨던 술자리에서 비롯된 오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수년 만에 편의점에서 콘칩과 새우깡을 안주로 집어들었다. 콘칩과 맥주의 조합은 곰표 팝콘과 나초만큼은 아니어도 내 입맛에 꽤 괜찮았다. 새우깡과 맥주의 조합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화로회를 안주로 레드와인을 마시지 않는 것처럼 둘 다 소주와 막걸리 안주로 어울리지 않았을 뿐이었다. 파전에 막걸리가 어울리듯이 고기구이에 소주가 어울리듯이 집신도 짝이 있다는 걸 소시적엔 잘 몰랐다.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살면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남이 내린 평가나 고정관념에 자주 휘둘렸다. 직접 부딪힌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성급히 결론을 내려 실수한 일도 많았다. 편견을 뒤집어 보는 자세는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곰표 맥주와 콘칩을 앞에 두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다. 외롭지 않은 안주, 라면. 지난 2008년 봄의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럽게 울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별세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시험에선 연이어 낙방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 나와 20대 전부를 함께했던 연인은 괴로워하던 내게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슬픔이 나를 짓눌렀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나는 어두침침한 반지하 원룸에 뚫린 손바닥만한 창문을 올려다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날 새벽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쏟았던 순간이다.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다. 몹시 배가 고팠다. 새벽엔 괴로워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배고픔 앞에서 죽고 싶은 마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낮에도 햇살이 깊숙하게 들지 않는 방에 먹을 거라고는 농심 육개장 사발면 뿐이었다. 나는 커피포트로 물을 데우는 동안 냉장고를 살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거라고는 소주 반 병과 생수가 전부였다. 육개장 사발면은 자연스럽게 남은 소주를 마시기 위한 안주가 되었다. 빈속을 찌르르 저리게 하는 차가운 소주 한 잔, 뒤이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뜨끈한 라면 국물. 그게 뭐라고 맛있던지 눈물이 핑 돌았다. 육개장 사발면은 가장 슬펐던 날에 기꺼이 온기를 나눠주며 나를 위로해줬다. 라면 먹을래요? 극중 여주인공 은수가 남주인공 상우를 유혹할 때 사용한 대사를 내 입에 올리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심지어 배우도 아닌 내가 배우에게. 나는 상대방을 유혹하려는 의도로 영화 대사를 입에 올린 게 아니었다. 그저 둘 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속풀이를 위해 먹을 무언가가 필요했다. 문제는 집에 있는 음식이 라면뿐이라는 점이었다. 네, 라면 먹을래요? 는 영화와 달리 누추한 살림살이를 갖추기 위한 겸연쩍은 표현이었다. 그날 나는 누군가를 위해 처음으로 해장 음식을 만들었다. 나는 상대방과 라면을 나눠 먹으며 이 인연이 어떤 형식으로든 오래 이어지리라고 예감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아 상대방과 나는 1년 후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날 내가 해장 음식으로 끓인 오뚜기 참깨라면이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셈이다.
2016년 가을의 어느 날 밤, 나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의 허름한 모텔에서 허벅지를 주무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당시 나는 다니던 신문사에서 퇴사를 결심한 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자전거 국토 종주를 하던 중이었다. 대충 페달만 밟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 정서진에서 낙동강 하구뚝까지 이어지는 종주 코스의 길이는 총 633km에 달한다. 차로 달려도 한참 걸리는 장거리 코스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섰으니 종주 내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었다. 숙소를 제대로 잡지 못해 야간 라이딩을 하는 일은 예사였다. 평소에 거의 운동을 하지 않다가 장거리 라이딩에 나선 탓에 관절과 근육이 쑤셔 수시로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반복되는 급경사, 가로등 하나 없어 어둠 속에 잠긴 임도, 사람의 비명을 닮은 고라니 울음소리. 그날 야간 라이딩은 최악이었다. 겨우 임도를 벗어나 농로로 들어섰을 때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멧돼지는 움직이지 않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모른다. 만약 멧돼지가 내게 달려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하느라 머릿속이 바빠졌다. 나는 멧돼지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위험한 맹수임을 그때 실감했다. 나와 대치하던 멧돼지가 갑자기 논으로 뛰어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멧돼지가 멀리 사라졌음을 확인한 나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 페달을 밟았다. 간신히 숙소를 잡고 돌아온 나는 다리가 풀려 쓰러지고 말았다. 긴장이 풀리자 폭풍처럼 허기가 몰려왔다. 나는 몸과 마음을 잠시 추스른 뒤 숙소와 가까운 편의점에 들러 농심 튀김우동과 소주를 샀다. 놀라서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던 짭조름한 국물과 소주 한 잔. 살아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게 하는 맛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주는 라면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먹은 안주는 라면이고 앞으로 가장 많이 먹게 될 안주 역시 라면일 테다.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신한다. 라면은 늘 내 곁에 기본 안주로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온
수많은 희로애락의 순간에 늘 함께였듯이. 라면, 너는 내게 좋은 안주를 넘어 좋은 친구였다. 내가 다른 안주에 정신이 팔려 외면했을 때에도 너는 늘 제자리를 지키며 나를 기다렸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안주로 술을 마셔도 마지막에 찾는 안주는 늘 너였다. 너는 뒤늦게 찾아오는 나를 한 번도 타박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뜨끈한 국물과 쫄깃한 면을 안주로 내주었다. 앞으로도 나는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덜 외로울 것이다. 고맙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늘